안녕하세요. 동행간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아주 흥미로운 만평이 있길래 이거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한겨레가 그린 만평인데 이게 보십시오. 이 누군가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고 보면 차기는 나 물음표 그리고 이제 추미애 등 여건이 조희대 사퇴 하면서 요 몇 회 요게 핵심이죠. 윤의 길 점점점. 그게 뭡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여권에서 때리면서 오히려 반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했잖아요. 자, 지금 비슷한 국면이라는 거죠.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때리고 있다 보니까 조 대법원장 속으로 이제 다 나도 그러면 크는 거야 라는 전형적으로 정치적인 논리로만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히려 지금 모든 뉴스의 도배가 되고 있잖아요. 조희대. 뭐 인지도가 저절로 올라가고 있죠. 예.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관심이 아주 극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사법부 수장이지만 정치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관심의 인물이 됐다는 거죠. 자, 이게 근데 본질은 아니고요. 우리가 본질은 뭐냐면 결국 지금 민주당과 사법부의 싸움의 본질은 여태까지 해왔던 민주당과 검찰의 싸움과는 판이 다른 싸움입니다. 자, 이번에 정부조직법 통과가 이제 되기 시작하면서 검찰은 폐지가 됩니다. 그죠? 무슨 얘기예요? 민주당이 검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죠. 네. 민주당이 검찰에 승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거와 비슷한 국면으로 지금 사법부 대법원을 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더 큰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검찰은 어쨌건 정부의 조직이에요. 정부의 조직, 행정부 밑에 있는 겁니다. 사법부는요, 대법원은 행정부, 국회와 동등한 권력이에요. 동등한 권력. 왜요? 삼권 분립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선출 권력과 비선출 권력으로 나눈 거잖아요. 국회와 행정부가 직접 표로 뽑혔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논리로 지금 사법부를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헌법에서는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원, 입법, 사법, 행정은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요. 자, 같은 크기의 싸움끼리 지금 싸움을 건 겁니다. 민주당이. 자, 그 중심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는 거죠. 조금 더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이 싸움이 왜 커지냐? 사법부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카드들이 있거든요. 막상 사법부가 정말 전면전으로 붙겠다고 했을 경우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칼보다는 훨씬 센 칼들이 대법원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그걸 부추기는 거죠. 일어나라. 굴복 마라. 법원, 법관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싸워라, 굴복 마라, 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물러나라, 안 하면 탄핵한다. 입법권으로 당신을 탄핵하겠다고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그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조희대, 그는 누구인가? 1957년 경북 경주 출생입니다. 경북 출신, TK 출신이고요.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신인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발령이 납니다. 바로 서울에 여기 왔다는 건 뭐 성적이 좋았다라고 보면 될 거라고 하는데 그 이후로도 흔히 말하는 엘리트 판사, 판사로서 잘 나가는 사람들의 길을 쭉쭉쭉쭉 걸어요.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라고 또 사법연수원 교수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법원장. 그러니까 공부도 판례도 많이 공부를 해서 판례도 상당히 전문가고 그래서 엘리트. 그리고 선비판사. 보시면 이제 나중에 보면 재산도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꼼꼼하게 그냥 선비 같다. 뭐 딸깍박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고 학구파로 많이 불렸다고 합니다. 좀 정치적으로 예민한 판결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제, 책임자가 이제 조희대 법원장이었고, 그 이제 판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형 부패 사건의 재판장을 맞았을 때, 조 대법원장이 여론을 신경 쓰지 말고 재판에 충실하라. 그러니까 여론을 신경 쓰지 말고 법리, 재판만 보고 판결하라. 이렇게 조언을 했었다고 합니다. 조희대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요게 이제 많이 화제가 돼요. 나중에는 지금의 여당이 야당 시절에 이 건을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칭찬도 합니다. 이거 상당히 화제가 됐던 건인데
자, 볼게요. 2007년 한 여중생이 한 고등학교, 남자 고등학교 매점 옆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온몸에 구타 자국이 있는 상황에서. 자, 60일이 지나서 그럼 이제 범인을 잡아야 되잖아요. 2명이 범인으로 잡힙니다. 20대 지체장애인 노숙자 2명이 이 여중생을 살해한 용의자로 잡혀서 구속이 됩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서 그 이듬해 1월에 이들이 진범이 아니다. 이들은 공범이고 진짜 진범이 있다라고 하면서 청소년 5명을 그 진범으로 지목을 합니다. 그래서 5명 중에 미성년자인 1명 빼고 4명을 기소를 하죠. 이게 당시에 유명했던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인데, 자, 어쨌건, 자, 이들은 처음에는 자백을 한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재판이 시작되자 경찰과 검찰의 회유에 의한 압박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무죄를 주장합니다. 1심에서는 이들에게 너네 죽인 거 맞는 것 같아? 징역 2년에서 4년을 각각 선고를 합니다. 자, 이들이 죽였다는 물증은 없지만 어쨌건 저번에 자백했던 게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가 되고, 이들이 유죄를 받는데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노숙자 2인데, 예, 이 사람이 이들이 범행을 저지른 걸 봤다고 하는 목격자 진술을 합니다. 예, 이들은 공범으로 지금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예, 이 사람이 내가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격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 상황에서 2심 항소심이 벌어지는데, 당시에 2009년 1월입니다. 항소심에서 담당 판사는 조희대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 네,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인데, 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지금 방금 봤다는 이 노숙자, 이 목격자죠. 이 사람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때는 당시 부장판사가 직접 물어봅니다. 신문을 합니다. 증인, 이 재판장도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저 아이들을 보십시오. 지금 증인의 말이 맞다면 저들이 벌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증인이 잘못된 증언을 하게 되면 당신은 저 어린아이들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한 양심의 가책을 평생 안고 살게 됩니다. 증인은 경찰이 잘해줘서 벌금을 받게 해줬는데 지금에 와서 말을 바꾸려니까 처벌을 받게 될 것 같고 경찰에 미안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얼굴을 파묻고 있던 이 노숙자, 목격자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판사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사실 저 아이들을 처음 봅니다. 검사가 벌금형으로 풀어주겠다고 해서 거짓 증언을 합니다. 결국 이들은 2심 무죄가 선고가 됩니다. 이 사건은 판사가 직접 증인을 신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검사가 그냥 수사한 걸 올려주는 기록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증인 신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모범 사례로 꼽히면서 큰 화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판사가 직접 신문을 해서 진실을 찾아내는 공판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꼽히죠. 동투더 뉴스. 자, 대법관, 지금 대법원장이지만 두 번째 지금 대법관을 지내고 있는 건데, 첫 번째 대법관을 지낸 건 2014년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당시에 이제 받는 모습인데, 요때 양승태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대법관이 됩니다. 당시에 이제 국회에서 인사청문 특위가 열렸잖아요. 대법관은 다 인사청문 특위가 열리거든요. 거기서 찬성 230표, 반대 4표밖에 안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상당수 찬성표를 던졌다는 거죠. 당시에 인사청문 특위위원장이 야당이었던 김동철 위원장이었는데, 청문회가 끝나고 이렇게 인사청문 보고서를 올립니다. 도덕성 측면에서 특별한 흠결을 찾아보기 어렵다. 불미스러운 사안들이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 당시에 인사청문 같이 했던 특위였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흠이 없는 게 흠이다. 좋게 보면 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오셨고 어쩌면 철저하게 이 대법관 준비를 해오셨던 거 아니냐. 그 정도로 흠이 없다라고 이제 칭찬들을 합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생 중용을 거르려고 노력했다. 아까 제가 소개드렸지만 정치적인 여론 이런 거 보지 말고 법리, 판결만 갖고 얘기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성향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보수 성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법관 때 각 이제 이슈들에서 뭐라고 판결했는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018년에 양심적인 병역 거부를 인정을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와 강요죄, 이제 국정농단 그 최서원 씨 사건, 그 다음에 2019년에 다큐멘터리 기억나십니까? 100년 전쟁이라고. 여기서 이제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이 친일파로 이제 악질 친일파로 묘사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판결, 이석기 내란 선동 판결, 한명숙 당시에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요 이제 아직도 여당에서는 이거 무죄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요건에 대해서 뭐라고 판결하냐면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할 수 없다, 반대합니다. 이게 소수 의견인데 반대예요. 박근혜 뇌물 강요죄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대합니다. 이것도 소수 의견이에요. 왜 반대하냐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질 부분하고 법을 어겼다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뭔가 책임이 있을지 몰라도 뇌물 강요죄는 해당이 안 된다는 소수 의견을 냅니다. 그다음에 요 100년 전쟁, 요것도 최소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제재해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을 냅니다. 보수 쪽과 같은 생각들. 요건 소수 의견이었고, 다수 의견으로는 요거 이석기 여기에 대해서는 내란을 선동한 거는 유죄. 그렇다고 내란을 막 진짜 하려고 했던 음모는 무죄. 어쨌든 내란 선동 유죄를 내리고, 한명숙 정치자금법 요거는 뭐 받았다, 맞다. 이거 다수 의견으로 유죄를 냅니다. 이거 보수 쪽하고 생각이 같죠. 그렇다고 막 보수적으로 완전 치우친 사람이냐,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 게,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쪽으로 많이 의견을 냅니다. 예를 들면 가전제품 수리하는 기사, 가전제품 수리 기사, 이들은 사실은 이제 대기업에서 직접 고용한 게 아니라 하청이 이제 맡긴 거거든요. 하지만 이들도 실질적으로 종속관계 존재하면 근로자가 맞다라고 근로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요. 또 학습지 교사도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노동자가 아니지만 노조법상으로 보면 노동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계약 해지 하는 거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따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좀 더 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선고를 합니다. 예. 그리고 1972년 박정희 정부가 내렸던 비상계엄령, 포고령에 대해서는 이 포고령으로 사람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했기 때문에 요거는 위법위헌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요 대법원 판결로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길이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 조희대 대법관은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엄격합니다. 그래서 국가 배상 책임을 상당히 넓게 보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6년 동안 임기를 마친 조희대 대법관, 보통은요, 여기서 더 화제가 되는데, 보통은 대법관까지는 사실 돈을 많이 못 벌죠. 예, 대법관이라는 것도 결국 이제 뭐 공무원이잖아요. 국가 세금으로 이제 대법관도 하는 거니까 돈을 많이 못 벌죠. 그래서 대부분은 대법관이 끝나면 로펌으로 가죠. 로펌에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주죠. 예, 대법관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 대법관이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전관예우가 누리려면 누릴 수 있는 높은 자리잖아요. 하지만 조희대 대법관은 로펌으로 가지 않고 학교로 갑니다. 성균관대 로스쿨 석자 교수로 가면서 크게 화제가 됩니다. 대부분 로펌으로 가거든요. 돈 벌러. 예. 이제는 좀 후학들을 양성하고 싶다 하면서 안분지족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당시에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훈장도 받고요. 예. 그러다가 2023년에 그러니까 3년 동안 학교에 있다가 대법원장으로 지명이 됩니다. 대통령 몫으로 대법관으로 들어와서 대법원장이 되는데, 당시에 원래는 처음에는 이균용 판사가 지명이 됐다가, 요때도 요소야 돼. 대법관은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돼요. 총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힘센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낙마하고 두 번째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됐는데, 이때도 통과가 많이 됐잖아요. 두 번째 올라왔을 때도
결과적으로는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통과가 됩니다. 재산 공개된 걸 봤더니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산이 현재 15억 8,600만 원입니다. 물론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같은 대법관을 지냈던 사람들에 비하면 대법관 12명의 평균 재산이 37억 원. 거기다가 사실 대법관 끝나고 나가서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사실 이때 로펌에 있었으면 훨씬 많은 돈을 벌었겠죠. 두 번째 청문회 할 때 청문 특위 당시 야당 간사가 진성준 간사였는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초심대로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가 부족한 건 알지만 성심을 다해 헌법을 받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해요. 성심을 다해 헌법을 받들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난 그대로 했는데. 하지만 당시 극찬했던 야당의 평가는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Don't to the news. 자, 민주당 대 조희대 꽝 붙게 된 날짜는요. 제가 파교한 송이 쏘아 올렸다, 쏘아 올린 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 날짜들을 쫙 보시면 이제 얼마나 이게 긴박하게 돌아간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올해입니다. 3월 26일. 돌이켜 보시면 작년 12월에 계엄이 있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냐 마냐의 최대 걸림돌은 바로 이 공직선거법이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났어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났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무죄가 납니다. 최대 반전이었죠. 최대 반전이었습니다. 당시에. 1심에서 유죄가 2심까지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 더 많았는데 물론 본인들은 무죄라고 주장을 했지만 2심에서 무죄가 난 겁니다. 그리고 바로 4월 4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이 됩니다. 그럼 파면이 됐다는 건 뭐예요? 60일 후에 대선이 하게 되게 됐다는 거죠. 자, 이재명 대통령의 걸림돌이 사라졌다고 봤는데 4월 22일에 뭔가 미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이제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2심이 무죄가 났잖아요. 그럼 대법원으로 올라오잖아요. 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으로 올라오자마자 바로 그날 몇 시간 뒤에 전원합의체 회부를 합니다. 전원합의체 회부라는 건 뭐냐면 전원이 모여서 이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대법관 전체 12명 전원이 모여서 함께 논의를 해서 이걸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발빠르게 논의를 합니다. 실제 논의를 해요. 그래서 4월 29일에 두 번째 논의 끝에 5월 1일에 선고를 하겠다고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5월 1일이 왔어요.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2심 판결이 잘못됐다. 법을 잘못 해석했다면서 유죄 취재, 이건 유죄다라고 하면서 파기 환송, 다시 2심으로 내려보냅니다. 자, 내려보내면서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이런 얘기를 적습니다. 자, 절차를 잠깐 그때 보면 내려보내요. 물론 당시에 파기 자판 논란이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할 수도 있어요, 대법원이. 근데 그랬던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선 일단 내려보낸 겁니다. 자, 내려보냈을 때 물론 내려보냈다고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이 못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대법원이 이거 유죄야 라고 보냈는데 2심에서 아니에요, 무죄예요 올려봤자 대법원이 또 내려보내겠죠. 왜냐면 대법원이 최종심이니까. 그런데 유죄라고 하더라도 벌금형 80만 원 이하면 대통령이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시에 판결문을 낭독하는데 이건 도저히 80만 원으로 나오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부분의 해석이었어요. 왜냐면 아주 엄격하게 백현동 발언도, 김문기 모른다는 발언도 이래서 유죄라고 조목조목 얘기를 하거든요. 다수 의견은 이랬습니다. 당시에 유죄다라고 본 게 대법관 12명 중에 10명이에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혼자 유죄를 결정한 게 아닙니다. 혹시나 하도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요즘 타깃이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원합의체 전체가 논의하는 걸로 회부를 했다고요. 그리고 대법관 12명이 전원 판결에 이제 의견을 내거든요. 10명이 유죄라고 보고 2명만 무죄 취지로 봅니다. 자, 대법관 다수 의견은 이랬던 거예요. 공직을 맡으는 후보자는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서 국민의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건
일반 국민과는 수준이 다르다. 그걸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 없다. 왜? 이 사람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하면서 유죄로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올라오면 사실상 당선 무효형이 확실시되는 상황. 자, 이재명 대통령은 반발하죠.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법도 국민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건데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이 선출 권력이 비선출 권력보다 위에 있다. 선출 권력 누구? 입법부, 행정부가 사법부보다 위에 있다는 논리의 발언과 일맥상통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국민이 날 뽑으면 너네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나는 대통령이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이때부터 민주당은요, 사법 쿠데타다, 대선 개입이다, 내란 쿠데타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 그때도 사퇴 탄핵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5월 14일 서영교 의원이 4인 회동서를 제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바로 그 건입니다. 어떤 건이에요? 자, 요때 이제 파면 선고가 나고 사흘 뒤인 4월 7일에 점심때 한 식당에서 이렇게 4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그리고 김충식 씨. 김충식 씨라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죠.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의 지인인 김충식 씨. 이렇게 4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4명이 모였는데 모여서 얘기를 나눈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요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서영교 의원이 제일 먼저 한 건 아니고 이 의혹 제기는 열린공감TV가 제기하고 이 내용의 녹취가 당시에 보도가 되고 그게 서영교 의원이 이걸 받아서 법사위에 그 녹취를 틉니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자, 실제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 실제로 이후에 대법원으로 사건이 올라왔고 그러자 서둘러 이재명 대통령 유죄 취지로 발표를 했고 그런데 이 직후에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에 출마를 하죠.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너 밀어줄게. 야, 너의 걸림돌인 이재명 내가 없애줄게 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열린공감TV 그 녹취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목을 별로 못 받았어요, 당시에는. 뭐야, 이거 너무 출처가 불명확하다 그래서 흐지부지 이제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끝났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거 너네 판결하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 엄청나게 몰아붙이는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5월 15일에 원래 열렸어야 하는데 자, 법원이 이걸 6월 18일로 미룹니다. 자, 6월 18일. 왜 6월 18일? 그 사이에 6월 3일에 대선이 있으니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겠다면서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미루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나올 수 있게 된 거고 그 사이에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6월 18일 파기환송심 재판 열리지 않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이 재판은 지금 현재 멈춰 있습니다. 멈추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당시에 서울고등법원이. 그러니까 헌법 84조 논란이 있었잖아요. 대통령은 소추될 수 없다라는 걸로 해서 일단 논란이 있으니 재판을 멈춰 놓겠다. 꺼지지 않는 불씨인 거죠. 왜냐하면 재판을 그냥 멈춰 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시 그냥 생각해보니까 그냥 대통령 재임 때 대통령도 재판받을 수 있어 하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재기를 안 할 거라고 보는 관측이 훨씬 높지만 어쨌건 이런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재판은 멈췄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논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논란에 모든 거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당시에 왜 이렇게 서둘렀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서둘러서 대통령에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내렸느냐.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서둘렀을까? 당시에 법원은
빨리 판결한 이유로 이렇게 당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내려보내면서 유죄 취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본인이. 이번 사건이 2년 6개월이나 소요되는 절차 지연이 있었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려서 혼란이 가중된 상황. 빨리 이 혼란을 막아주는 게 대법원의 역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재판 지연에 대해서 엄청나게 취임할 때부터 재판이 지연되면 국민들이 피해를 받는다면서 빨리 재판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법원이 올라왔으면 빨리 판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게다가 사회 혼란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민주당은 뭐라고 반발했냐면 대선 개입이라는 거예요. 이건. 당시 민주당에서 나왔던 얘기는 이거는 민주당을 향해서 후보 바꿔라라는 신호다. 법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유죄로 판결할 거니까 후보를 바꿔라. 안 바꾸면 자칫하면, 왜 자칫하면 얘기냐면 당시에 후보 등록을 이재명 대통령이 했어요. 대선 전에. 근데 그 이후에 대선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취소 무효행이 나오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에 출마하지 못할 뿐이라 민주당도 후보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신호를 준 거다라고까지 해석을 하면서 이건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적개심으로 대선에 개입한 거라는 민주당이 얘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민주당은 무섭게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몰아칩니다. 이 판결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내죠.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리겠다. 예. 물론 민주당이 대놓고 요거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역시나 판결이 너무 지연되고 있으니까 대법관 늘려서 빨리빨리 재판하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건 이 이후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실에 사법개혁을 지원하는 사법제도비서관실을 신설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그리고 나서부터 조희대 지금 청문회 얘기 나오고 있죠. 조희대 사퇴를 지금 촉구하고 있죠. 부르겠다는 거죠. 국회에 지금 부르려고 9월 30일에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사퇴 촉구 얘기 나오죠. 안 하면 탄핵 얘기 나오죠. 아니면 대선 개입으로 따로 특검을 하겠다. 지금 내란 특검에 수사하라고 했는데 내란 특검이 아직은 좀 하기 어렵습니다 했더니 별도 특검을 하겠다는 얘기 나오고 있죠. 지기현 판사 교체를 지금 요구하고 있죠. 내란 전담 재판부, 사법부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전담 재판부 신설 요구. 이 모든 게 이 판결 이후에 지금 대법원을 몰아치는 내용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몰아치고 있죠. 그런데 이 정도 몰아치면 지금 왜 이렇게 몰아치느냐? 이렇게 몰아치면 뭔가 조희대 대법원에서 반응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대법관 30명 직원이 지금 반대 의견 냈습니다. 자, 사법제도 비서관이야 뭐 대통령실에서 신설한다는데 대법원이 할 수는 있는 건 없을 것 같고 조희대 청문회 요거 반대했습니다. 예, 요것도 반대했어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청문회에 대법원장이 나와서 재판 관련 얘기를 할 수는 없다. 재판 얘기를 하는 건 안 된다. 청문회 대상이 안 된다고 이거 반대했습니다. 사퇴 촉구 이거 무시하고 있죠. 뭐 사퇴에 대해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식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탄핵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특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요건 이제 무시예요, 무시. 그 다음에 지기현 판사 교체하라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교체는 안 되고 빨리 하려고 우리도 노력할게요. 판사 한 명을 추가하는 걸로 했습니다. 민주당 요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갔죠. 그다음에 내란 전담 재판부 신설 요것도 여기 붙일게요. 반대죠 지금.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 무슨 얘기예요? 민주당이 얘기하는 걸 조희대 대법원에서 하나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상황이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지금 이렇게 봐야죠. 충돌한 게 맞죠? 맞다고 봐야 되죠. 자, 이재명 대통령은요. 아까 제가 말한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과 국민 주권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직접 선출 권력이고 직접 선출 권력이라는 건 국민이 표로 뽑은 권력, 입법부, 국회의원, 행정부, 대통령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이 간접 선출 권력이다. 조희대, 넌 국민이 안 뽑아줬잖아. 간접 선출이잖아. 그러면 국민이 직접 뽑은 나보다 그리고 민주당보다 하위 권력이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안 물러나니까 다시 이 4인 회동설이 제기가 됐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승찬 의원이 다시 끌고 나왔습니다. 출처가 새로 업데이트된 건 아닌데 어쨌건 다시
대선 개입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더 불을 지폈죠. 조희대 대법원장 여기에 대해서도 직접 반박을 합니다. 나는 한덕수 전 총리는 물론 거론된 다른 사람들과 만난 적이 없다. 그러면서 반격을 하죠. 법은 왕정시대 세종대왕을 빗대서 통치수단이 아니라 삶의 토대다. 자,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관계는 늘 미묘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대통령 임기는 5년이에요. 대법원장 임기는 6년입니다. 안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임 정권 때 대법원장들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노무현 정부 때 같이 했던 이용훈 대법원장, 이명박 정부 때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 뭐 민노당 그 강기갑 공중부양 요거 무죄 대법원이 내리고 전교조 뭐 무죄 내리고 하면서 당시 이명박 정부 때 갈등이 있었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임명된 양승태 대법원장, 박근혜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어지면서 처음으로 구속됐잖아요. 근데 아직 지금 이후에 2심까지는 다 무죄가 나왔어요. 본인은 지금 일단 그게 대법원까지 간다면 좀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건 문재인 정부와 갈등이 있었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여기도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오기 전에 윤석열 정부 때까지 이어지면서 김명수 대법원장도 윤석열 대통령 정부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6년 대법원장 임기를 다 채웠죠. 자, 그만큼 대법원장의 임기를 함부로 행정부나 입법부가 건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자, 그것도 하나의 초유고, 또 하나, 지금 이런 사법개혁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 사법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사법부가 그 사법개혁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역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 그 전에 뭐 YS, 뭐 DJ, 이명박 정부 여러 차례 사법개혁이 진행이 되거든요. 사법개혁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법관 늘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법관 평가회의하고 이런 것들은 사법개혁을 주도하는 건 대법원도 있었고 뭐 대통령 직속도 있었고 국회 직속도 있었지만 다 기구를 만들었고 그 기구 밑에 사법부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서 자, 지금 사법개혁 하는 데 있어서 사법부도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요청을 했죠. 민주당이 받아들일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지금 사법개혁은 국회라고 해서 뭐 여야 다 모여서 그 기구가 지금 추진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단독으로 사법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민주당 다수당이 지금 단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뭐 야당은 이전부터 그럼 필요하면 국회 내에서 사법개혁 기구를 만들어서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고 일단 혼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사법부도 지금 동참을 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개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민주당과 사법부는 나름 조직의 운명을 건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은 판사! 또 이렇게 굴복할 거야? 더 싸워! 일어나! 지금 한마디로 뭐야? 대통령 재판 다시 시작해! 이걸 지금 국민의힘은 더 막 판사를 부추기고 있는 거고 민주당은 그래 할 테면 해봐. 우리가 더 위야. 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고 민주당은 진짜 조희대 대법원장을 끝간데까지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 퀴즈 나갑니다. 민주당과 조희대 대법원장 간의 갈등을 일으킨 결정적인 사건. 1번 이석기 내란 관련 판결. 2번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 농단 의혹. 3번 수원 노숙 소녀 살인사건. 4번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이 영상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답만 쓰지 마시고 자, 이번 편 보고 소회, 만약 분노, 뭐 누가 잘못했다, 그리고 이런 게 궁금하다 적어주시면 또 뽑아서 별도로 제가 선물도 드리고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의 주말 오후 3시엔 동인간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퀴즈 정답 보고 가십시오. 자, 306회 퀴즈였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보조직법 개정안 이제 통과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 아닌 것은 누구 정보조직법 개편에 포함이 됐었지만 이번 정부가 아니죠, 이거. 예.
윤석열 정부 때 4번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있었습니다. 자, 5분 추첨자 발표드립니다. 두구두구. 첫 번째, 피크민 팬님. 정답은 4번입니다. 라고 하면서 국내 정치 이슈 정말 쉽고 재밌게 알려주셔서 싹 다 정주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질문을 주셨어요. 에이펙 정상회의가 왜 중요한지,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 모두 강화하는 방법.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다음 달이죠, 이제? 예, 다 와요. 트럼프도 오고, 시진핑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 큰 이제 빅 이벤트가 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이펙 정상회의에 관련돼서 한번 제가 쫙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정답자님은요, 섭재님인데요. 축하드리고요. 일단 뉴스터디는 바쁘더라도 꼭 챙겨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워낙 정치판이 시끄럽고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굵직한 건들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셔서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섭재님도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정답자님은요, 인천 행운부동산님이십니다. 인천에서 행운부동산을 아마 운영하시지 않을까 추정이 되는데요. 다음 강의가 뭔지 궁금하네요. 최근 국힘 당원 명부 관련 강의도 부탁드립니다. 당원 명부 압수수색 관련된 거를 말씀을 하시나 봐요. 요거는 한번 제가 고민을 좀 해볼게요. 당원 명부 관련해서 지금 이 압수수색 해간 게 어느 정도 지금 압수수색 해간지가 명확하게 지금 안 나온 상황이라서 요거 나오는 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네 번째 정답자님은 수수수톰인데요. 앵커님 잘 보고 있습니다. 수능 응원해주세요. 혹시 수수수톰님 본인이 수능을 보시나요? 올해 11월 수능? 와우! 그럼 제가 당연히 응원을 해드리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또 조마조마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열심히 하셨을 테니까, 또 이 뉴스터디 보시는 거 보니까, 박사님이실 테니까, 시험 잘 보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수수수톰님. 고맙습니다. 마지막 정답자님은 김영진님입니다. 4번 여성가족부 폐지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 주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정답자 5분은요, 채널A 뉴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게시물 클릭하면 어떻게 선물 받으신지 나와 있거든요. 따뜻한 커피 한 잔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